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하루가 힘드시죠? 더워서. 더워요. 좀 어떻게 해보세요. 왜 갑자기 짜증이 묻어나죠? 이렇게 예, 목소리. 방학을 좀 더 연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네, 총장이 되셔야겠군요. 예. 아니요, 그것보다도 개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개강이네요. 네. 많이 바쁘시겠네. 네, 대학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개강이라는 용어를 8월에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아니, 대학에 계신 분이 본업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떡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저한테 오늘 아침 왜 그러세요? 더운데 아무래도. 근데 오늘 주제도 좀 더운 주제인데. 네.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온짜놨어요. 뭐 바로 나와 이렇게. 매우 온짜놨어요. 어떤 점에서? 저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뭐 소위 보수 정권이라고 하니까요. 저 같은 사람을 100% 저 같은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광복절 연설만큼은 통합과 화합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재정의 의미를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을 향해서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 대상을 일본으로만 두었다는 거. 일본과는 잘 지내고 네. 소위 우리의 사관에 반대하는 사람은 척결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뉴라이트 핵심 관점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기간을 어쩔 수 없었던 시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한 시기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본주의와 기간산업 등을 한반도에 정착시켰고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의 토대를 제공했다. 그게 식민지 건대어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점 시기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성노예는 식민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어쩔 수 없었던 운명 정도로 치부하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기가 어쩔 수 없었고 그렇다면 일제가 아닌 지금 일본과는 잘 지내야 되고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북한과 중국과는 조금은 척을 지더라도 한미일 혹은 한일 협력은 강화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제가 좀 언짢고 힘든 것은 소위 무조건적 긍정과 미화가 이 연설문 전반에 묻어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긍정과 미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따라서 과거사는 언급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통상 새로운 정책이나 구상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고할 때 제가 근무했던 청와대에서는 정무, 소통, 관련 정책비서관실, 수석실들이 이 정책을 지금 대통령의 입으로 내놓아도 되느냐, 현재 상황이 어떠느냐 이렇게 평가회의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TF에서죠. 리스크가 그러니까 모험이 위협이 어떤 것이 있고 기회가 있고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데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핵심에는 소위 자유의 북진 아니겠습니까? 네. 소위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 북한 인권 펀드를 만들겠다. 북한 인민들의 정보 접근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남북 실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역량이 안 되면서 웬 통일을 이야기하나 싶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난 4월에 총선 대패했죠. 그 이후로는 공무원 복지부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방통위 관련 잡음 있죠. 권익위 국장이 자살하셨죠. 후임 총리 섭외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안보실장 4번째로 교체됐고 국방장관 3번째로 교체됐습니다. 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민심이 악화되어 있고 현재 지금 남북 간의 오물풍선, 전단지, 확성기 대응 등으로 인해 접경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이고요. 야당과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조에 있었고요. 지난해 56조 4천억의 세수가 뻥크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 중 2,500억 원을 차입해서 썼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했다는 의료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청년 44만 명이 현재 실업 중에 구직을 포기했답니다. 그냥 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산적한 국내 문제 어느 하나도 공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도 못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쉽게 하면 이제 제 코가 석자다 이런 거고요. 예, 그럴 역량이 안 되면서 그러면 그 방향은 이유는 무엇이냐? 아니 근데 내부 요인은 둘째치고 북한이 응할 거라고 진짜 안 기대했을까요? 합니다. 예, 안 합니다. 뭐 그래서 이것 또한 세상과 괴리된 허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뉴라이트 사관의 광기 어린 시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윤 대통령은 독립을 자유민주 국가를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프레임해야 했는데 연설에서 예. 사실 독립은 일제로부터의 주권 회복 운동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때론 전쟁까지 했었던 것인데요.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을 독립운동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네. 홍범도 장군 등과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투사를 아웃시키려고 하는 모양새도 보이고요. 또한 자유를 강조하며 일본과 협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레토릭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자유 그 자체보다 자연스럽게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반성 요구는 소멸되었고 그 빈 공간을 북한에 대한 적대감으로 채우고 북한을 독립시켜야 할, 그러니까 자유를 북진시켜야 할 대상으로 전환시킨 것이 이번 연설의 저는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종 네. 통일 담론이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세 얘기 나온 거 기억하세요? 네.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아마 그랬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통일 대박론을 네. 들고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렇고. 근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올까 이게 종종? 일종의 그 전환 국면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예. 소위 자신들의 보수 기반을 또 확고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도 못하면서요. 예. 지금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고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고, 일제와의 과거사를 청산해야 되고 민족 정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한 세력으로 프레임했습니다. 예. 이들의 주장과 연대를 패륜적 공작으로 프레임해야 할, 프레임하고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하고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대화할 능력과 용기도 없으면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자유 진격의 깃발을 들겠다. 통일은커녕 갈라치기 혹은 분열을 야기한 연설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매우 언짢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얹으면 김태호 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거세게 일었습니다.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 마음은 헤아리질 않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언급하신 김태호 1차장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교수이시기도 하셔서 네. 제가 그분의 논문을 제 강의의 교재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논문도 쓰지만 네. 일종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분의 논문들의 골자를 보면 세상을 이분법적 가치 구조로 봐요. 북한 나쁘다. 중국 나쁘다. 미국 우리 동맹이다. 세력 균형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세계관에서는요. 일본하고 있었던 과거는 지금 오늘날과 상관없는 단절된 시공간에 넣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이거든요. 네. 원래 외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국익도 중요하지만 그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국민의 자존감인데요. 그거는 무형의 자산인데 그렇죠. 하나둘씩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꺾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언짢고, 제가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언짢다. 정말 언짢고 정말 그냥 지식인으로서 그분의 지식의 한계가 정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좀 평을 좀 들어봤는데 어제 한미일 정상 선언 공동 성명이 나왔어요. 네. 여기 좀 이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8월 2024년 2023년이군요. 작년에. 예. 이 작년 8월 18일 날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요. 그때 소위 캠프 데이비드 정상 선언문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뭐 삼국의 협력을 공고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1주년 기념되었다고 해서 이 한미일 정상이 기념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그 내용은 삼국 협력이 영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꼭 필요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예. 그리고 이 공약을 유지하자. 아니 새로운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였다는 것인데요. 네. 그 제가 이제 뭐 여기 대해서 어떤 해석을 당장 붙이기보다는 요거는 몇 가지 그 내용, 그 공동선언문의 내용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과 세계 안보의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네. 삼국 정상에 있고요. 또 우리는 삼국 간의 철통 같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있다. 뭐 등등 표현하고 있어요. 예. 또 우리는 삼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최초 시행했고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서명했다. 이게 지지난주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서명한 일종의 MOU 같은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삼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은 이번 성명을 두고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라는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를 할 것이고 네. 협력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23년 8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년간의 한미일 혹은 한일 뭐 등등을 좀 보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미는 동맹이니까 이런저런 모습에서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모습은 유심히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무조건적 무비판적 수용은 절대 안 되겠죠. 동맹이 우리의 국익을 얼마나 서빙하고 있느냐 도와주고 있느냐는 봐야 되겠죠. 네. 우리의 국이 동맹을 도와주는 건 아닌데. 근데 보세요. 그 요번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해 주었는데요. 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점 안 느끼세요? 뭐가요?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라고 네. 했는데 좀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라인 사태에 대해 왜 한마디도 대한민국 정부는 안 하였는지. 근데 이제 김태호 차장의 주말 사이에 인터뷰를 보면 자신감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하였다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소위 일본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안 했다는 뜻인데 아니 그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오히려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한미일 간의 뭐 안보 다 좋은데요. 경제 기술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일종의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했던 라인 사태, 라인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이버 협력까지 한다면 굳이 그러니까 뭐 그 이 기술 주체의 국적을 따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한일 관계가요.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준동맹으로 지난 1년간 격상하고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실상 척결의 대상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결정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냥 재확인했다. 1년 전에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을 재확인했다. 네. 근데 굳이 재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 좀 있으면 퇴임, 그죠? 기시다 총리 연임 포기.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두 파트너 모두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거는 외교적 문법을 따지자면 주기, 특히 일주기 때 일종의 그 자기네들 선언문에 모멘텀, 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행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2주년이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3주년은 어떡하지? 이걸 매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일반적인 질문이 들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기시다도 정권이 바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총리가 바뀔 것이고, 미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느냐 안 가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저희 첫 주기에 기념 메시지를 주어서 일종의 저금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서 혹은 미국의 돌변, 게다가 한국의 돌변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일종의 외교적 자산을 축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동맹과 같은 협정이 아니라 선언이기 때문에 외교적 조치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시다가 아니라 누가 총리가 돼도 뭐 그 기조는 안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조는 바꾸지 않되 더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더 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8월 14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전날 음주를 좀 하셨나 싶었을 정도로. 예. 왜냐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9월 하순에요. 그 자민당에 이제 총재 선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맞아요. 자민당 총재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차기 총재 선거에서 자민당이 확실히 바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차기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요. 그 이유가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자민당 총수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예.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비자금을 만들어놨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이 총리관관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민당과 통일교의 연루 네. 건 등등이 있어요. 기시다 후미오는 21년 10월에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 사퇴 후에 스가 총리가 사퇴하고 나서 들어온 네, 사람인데요. 그렇죠. 일본의 100대 총리입니다. 한때 한때 6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최근 지지율이 20% 많으면 30%대 머물며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7, 8% 갑자기 올랐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 3자 대입연제 예. 획득을 한 겁니다. 그때 근데 특이한 것은요. 14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라고 자기가 강조해요. 그리고 향후 과제로 뭐라 그러냐면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말은 평이하죠.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 확실히 해야 된다. 근데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이를테면 앵커와 저하고 생각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화와 동경에서 생각하는 정상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시다 이후에 차기 총리는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자기들의 관점에서 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 강제징 연공, 성노예 위안부 문제 삭제를 할 것이고 여러 근대화 유적, 그러니까 사도강선 이후에 또 이 사람들이 더 등재한다는 거거든요. 네. 유네스코 등재 등 자신들의 관점에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고 한미일 협력의 틀 강조할 것이고요. 우리를 그 틀 안에 더욱 결속시킬 것이고 미국 여기서 쌍수 들고 환영할 거고요. 그래서 기시다는 그래서 한일 정상화가 자신의 치적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은 좀 복잡하죠. 예. 왜냐하면 바이든은 일단 이제 아웃이고. 가시는 분이고요. 예, 아웃이고. 그리고 보면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해리스가 될지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예. 뭐 이런저런 보도에 의해서 뭐 해리스가 상승하네, 트럼프가 떨어지네 있지만 이거는 저는 아직 덜 익은. 간단히 뭐 오차범위 아니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되든 예. 동맹 비용에 대한 분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뭐냐 하면 단순히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 안 내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한미 연합 훈련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를 더 사게 할 것이고
이런저런 정무적인 수준에서 소위 글로벌 현안의 비용 분담을 더 많이 하게 할 것인데 우크라이나 지원, 대중 압박, 대러 압박 등이 있을 것이라 기조는 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사실은 미국과 일본 모두 권력 그 주체가 교체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대비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 안보실장 바꿨고 국방장관 바꿨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바꾼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응?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약간 느닷없는 것으로 다 언론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뻘쭘하죠. 아니 네. 이게 웬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저기 대통령실에서 나온 설명은 안보가 중요해서 국방 라인을 전면에 드러냈다는 식의. 아니 근데 오히려 지금 외교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 일단은 미국의 정권 교체,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예. 그리고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는 뭐 중국 압박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경제 외교가 사실상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군사적인 소요보다 외교적인 소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소요가 더 있고요. 예. 국방은 국방 나름대로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인데 예. 따라서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우리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좀 제도성이 좀 완비되어 있는 국가들의 안보실장, 소위 코디네이터들은요. 대부분 외교관 내지는 정무직이합니다. 네. 전문가들이. 근데 보면 제가 드는 신문은 안보가 국방이냐라는 질문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경호처장이 왜 국방장관을 해요? 아니 보세요. 이거 정말 제가 한 번도 안 한 발언인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 다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경찰관들이 교통정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일선의 교사분들이 교육정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꼭 군인들이어서 군이었다는 경력 하나만으로 국방장관을 해야 합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경호처장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든 그리고 군에 있었을 때 어떤 직을 했든 간에 이분이 대한민국 국방을 짊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또 안보실장을 할 만큼의 외교적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 옳은 질문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인사의 기준은 로열티가 그거다.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위기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옮긴 거잖아요. 네. 그 특보의 역할이 있습니까? 그거는 특보는 대통령이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특보가 있었어요. 문정인 특보 특보도 있었죠. 있었고 임종석 특보도 있었고요. 실장 퇴임 예. 후에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어떤 롤을 주는 거냐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과 조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보는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 봐야 되겠으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외교 파트는 그 김태호 1차장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태호 1차장이 오늘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예. 보세요.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4번째로 바뀝니다. 예. 김성환, 그리고 조태용, 장호진, 신원식인데요. 예. 이때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1차장 김태호는 건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적 관점에서 보면 김태효가 상당히 센 참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갖고 있는 궁금증이 그럴 거면 그냥 안보실장 시키면 안 되나요? 김태호 1차장을? 그건 아닌가요 또?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승진할 시기가 되셨는데. 네. 아니 그럼 굳이 1차장을 계속 남겨둘 게 아니라 안보실장 시켜서 날개를 달아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지사, 네. 기왕지사. 근데 그것은 정말 제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인사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죠. 네. 그리고 아니 신원식 안보실장은 외교하고는 무관한 사람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는 그 전에 김관진, 김장수 군 출신의 안보실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소위 대북 강경 소위 외교는 실종하고 군사적인 부분만 강조되었던 시기인데요. 아마 그렇게 하실래는 모양이죠. 이제 외교 안 하고
군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는 것이 이미 예고 기사가 그 전에 나왔어요. 네. 안보실 개편이 있기 전에 이미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안보실장으로 그러니까 그 군 출신을 앉혔어요. 그러면 광복절 경축사에 담았던 통일 독트린이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여간 그 대통령 거기에 방점을 찍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인사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아니요. 이걸 좀 더 이거 전 동의하고요. 예. 좀 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게 외교부 출신 관료들이 약진했던 시절이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국가안보실장이 장호진 씨였는데 외교부 출신이죠. 네. 국정원장이 조태용 씨였는데 이분이 외교부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예. 대사도 하셨고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오영주라는 분이 또 외교부 출신이고요. 예. 통일부 차관이 문승현 씨였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대사로 가셨고요. 또 외교장관 조태열 등이니까요. 외교부 출신이 약진했다 지금 하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빈 공간을 군인 아니면 뉴라이트 출신들이 통일부 장관 채우고 있는 겁니다. 뉴라이트라면 김영호 현재 통일장관이고요. 네. 매우 오른쪽, 극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매우 우파인 신원식 장관이 네. 이제 안보실장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요. 이제 지식인계나 방송계에서 이야기하는 안보 담론하고요.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안보 정책은 많은 괴리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특히나 안보실 같은 경우는 이른바 매파와 비둘기파, 굿캅과 배드캅, 그죠? 이런 것들이 보통 공조를 하면서 상호 견제를 시키잖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네. 없어요. 이게 그 특히나 외교 안보 노선 같은 거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쏠렸어요. 완전히 쏠렸어요. 예. 이건 아니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세계는 우리는 지금 거의 50회 하고 있는데 지금 쏠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일종의 좀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세상은 계속 쏠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방향성이 뭔지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근데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여러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요. 현재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임기가 28개월째인데요. 그 사이에 안보실장이 4번 바뀌었습니다. 네. 국방장관 3번 교체했는데 안보가 매일 엄중하다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장관급 인사를 이렇게 많이 교체할 수 있습니까? 1년 넘긴 사람이 없죠. 예, 문재인 정부는 안보실장 2분이 계셨고요. 예. 국방장관도 3분밖에 없어서 5년. 근데 미국은요. 안보보좌관 우리 안보실장인데요. 제이크 설리번은 4년째 일하고 있어서 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일본은 아키바 국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네.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 1차관도 외교 3호차관 하셨던 분인데 아베 말기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그 소위 안보 사령탑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이 있잖아요. 오래 했죠. 이분도 외교장관일 뿐만 아니라 소위 그 당에서 주석을 보좌하는 안보실장 같은 역할을 동시에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몇 년 이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니콜라이 파트르셰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안보석이라는 역할을 지난 한 10년째 하다가 최근 쇼이구 전 국방장관 교체되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고려했던 거로 봐야겠네. 제가 이렇게 연도수를 일일이 따지는 이유는 안보실장 간의 네트워크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전화 소통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Who are you? 너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거나 예. 항상 바뀌는 국가가 되어버리면 소위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빨이 안 먹힐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죠.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으면 요새 하도 과거사 이야기를 말씀하셔서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반성이요.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저는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반역사적이고 반화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관계에서 마음을 강조하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마음, 운명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실력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그러니까 상대국의 진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의도를 이야기하죠. 진의보다. 그렇죠. 의도입니다. 속셈.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